안녕하세요. 네, 13쪽 보겠습니다. 네. 제가 첫날 그 PPT 이렇게 하면서 했었는데, 이번 수업에서는 PPT 쓰지 않고 하려고요. 13쪽에 책 보겠습니다. 책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뭘 자꾸 붙여 넣지 않도록 해드리려고 이번에는 조금 제가 방식을 좀 바꿨어요. 필기도 웬만하면 좀 책에다가 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아무리 단권화를 얘기해도 몇 권을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이번에 좀 바꿔보려고 그래요. 13쪽에 지도 있는데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지명과 강 정도는 기억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역사라는 것이 언제, 어디에서, 누가 일으키느냐, 다 이거 가지고 시험에 내는 건데요. 근데 언제도 잘 외우고, 때론 이제 누구도 잘 외우는데, 이 어디서가 몰라가지고 항상 역사적 사건들이 공중에 떠 있단 말이에요. 항상 기억이라는 것은 위치가 지정이 돼야지 더 선명해지거든요. 그래서 강의 이름들 첫 시간에 우리 공부합니다. 이 중국부터 이렇게 보시면요, 중국의 이 아래쪽에 이렇게 쭉 가다가 툭 튀어나온 이런 반도가 있어요. 그리고 저 위쪽에 또 이렇게 반도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반도의 이름부터 알아두겠습니다. 이 반도의 이름은 산둥반도라고 해요. 산둥반도다. 써놓으시죠. 산둥반도. 그리고요, 저기 위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강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요하, 다른 말로 랴우허인데요. 요즘엔 두 가지 표현으로 다 나와요. 요하, 랴우허. 요하의 이 서쪽을 뭐라고 하냐면 요서라고 하고요. 요하의 동쪽은 요동이라고 하는데, 그 요동에 딸려져 있는 이쪽 있죠. 이쪽에 요 반도를 그래서 요동반도라고 불러요. 요동반도. 요서와 요동은 랴우허, 요하를 기준으로 한 건데, 이거 두 개를 다 합쳐서 부르는 말이 있어요. 그거를 요령이라고 그래요. 요즘 표현으로는 요령 또는 랴오닝이라고 하는데요. 요령, 랴오닝이라고 그래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기에서 우리나라 첫 번째 국가 고주선이 발흥했기 때문에, 고주선이 출발한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요령 이렇게 얘기해야지, 요서나 요동이라는 말도 좀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요령,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좀 내려오게 되면요, 쭉 내려오게 되면은 좀 이렇게 쏙 들어갔죠. 그러다가 조금 뭔가 좀 다시 좀 이렇게 좀 나와요. 나와. 그래가지고 반도가 있는데 이렇게 나오다가 좀 이제 한참 들어가요. 이렇게 쭉 들어가다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생긴지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에 살면서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조금 나와요. 그죠? 나오죠? 어? 의심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밑으로 이렇게 쭉 가다가 이쯤에서 이제 포항 뭐 이래가지고 경주 지나가지고 이렇게 조금 해서 이렇게 좀 올라가죠. 그쵸? 올라가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 이제 쏙 들어간 데까지 이렇게 쭉 해서 여기서 좀 한참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한참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이제 올라가다 좀 내려갔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다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쭉 올라가죠. 그쵸? 맞아요? 강을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쪽부터 시작해서 한참 이렇게 흘러가는 이 강을 압록강이라고 하죠. 압록강. 그렇죠?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이제 세트가 있는데 요렇게 흘러가는 강이 있고, 여기 쏙 들어갔는데 여기로 또 이제 흘러가는 강이 있다고. 요 세 개 세트인데요. 요거 뭐예요? 두 번째 거? 청천강. 그 다음에 대동강. 그래서 여기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 그래서 요 압청대, 요 세 개를 같이 외워 두셔야 됩니다. 압청대.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 중요한데요. 이 압록강 바로 아래쪽에 여기 점 하나 찍어볼까요? 압록강의 바로 남쪽에 끝에 여기에 있는 도시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의주라고 그래요. 의주. 그러니까 의주는 굳이 얘기하면 무슨 강과 무슨 사이에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래서 종종 시험에 나오는 표현이 청천강 이북지역이라는 표현인데, 홍경래의 난이 청천강 이북지역에서 발생했다. 또 미송리식 토기가 청천강 이북지역에서 주로 발견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청천강 이북 그러면 여러 동네들이 있지만은 그중에 제일 대표적인 동네가 의주인데, 우리 시험에도 이게 나왔죠. 그렇죠?
나왔어요. 아주 의심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청천강이 있고 밑에 이제 대동강이 있는데 대동강에 이제 약간 하루 쪽에 여기 또 있는 동네가 바로 평양이에요. 평양.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평양. 거기 있죠? 평양. 대동강을 끼고 있습니다. 평양. 그래서 의주와 평양은 각각 압록강과 대동강 근처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 중간쯤 보면은 이렇게 이제 백두산이 있어요. 그죠? 백두산이 있죠? 백두산이 있는데 거긴 지금 제가 저 위로까지 그릴 수는 없지만요. 백두산에서 제가 요 아래 요쪽에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백두산이 있으면요. 그죠? 이제 백두산이 있으면 백두산 위쪽으로 이렇게 가상의 선을 한번 수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게 매우 중요한 선인데요. 그러면 이 만주를 이쪽에 있는 만주를 두 개로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만주라고 하는데 이 아래쪽 만주를 남만주, 뭐 북쪽을 북만주 이렇게도 불러요. 그런데 만주라는 표현보다는 더 좋은 표현이 간도라는 표현인데요. 여기도 간도고 여기도 간도예요. 서쪽에 있는 간도는 서간도, 동쪽에 있는 간도는 북간도예요. 이게 중요한데요. 서간도와 북간도. 그럼 동간도는 없냐? 동간도는 저 끝에 있는데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또 이렇게 이제 쭉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흘러가는 강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동해인데요. 이 강이 뭐예요? 백두산에서 동쪽으로 가는 거? 이게 두만강이죠. 두만강. 근데 여기서 또 한번 또 잘 그려보시는데 두만강의 한 3분의 2 지점, 이 아래쪽에서 해안지가 한 3분의 2 지점, 여기 꺾어지는 데 있잖아요. 꺾어지는 데에서 하나, 둘, 셋, 여기서 한 3분의 2 지점, 한 요즘에도 점 하나 찍어볼게요. 여기다가.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저기 위쪽으로 이렇게 그려가면은 여긴 지금 현재 중국이 아니에요. 여긴 지금 현재 러시아 지역인데 여기가 바로 연해주라는 곳입니다. 연해주. 그리고 연해주에 한 도시의 이름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도시가 블라디보스토크라는 곳이에요. 블라디보스토크. 옛날엔 이 지역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새로운 한국인의 촌, 즉 신한촌이라는 거 만들어 두고 여기에서 독립운동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백두산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으로 흐르는 강은 압록강, 동쪽으로 흐르는 강은 두만강, 백두산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에 있는 만주는 서간도, 동쪽에 있는 만주는 북간도인데 여기가 다 북간도가 아니라 여기 부분은 러시아다 이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북한은 저 위쪽으로 중국과 아주 많이 국경을 접하고 있고 일부 러시아랑도 국경을 접하고 있죠. 옛날엔 여기도 다 중국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을 최근에 뭐 우리나라 전체 반 맞는 역사 보면 최근에 준 건데요. 이거 좀 알아두고 갑시다. 이 선이 있죠. 이 선이 만들어진 게 말하자면 러시아와 우리나라가 국경이 닿게 된 연도가 1860년이에요. 이건 뭐 현재 국경이 정해진 거니까 참 중요한 정보거든요. 이거 좀 알아두세요. 옛날에 중국 땅이었는데 러시아 가져간 게 1860년이다. 계속 보시죠. 이제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 텐데 우리나라에도 중국처럼 이렇게 툭 튀어나온 곳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툭 튀어나온 요거를 옹진반도라 해요. 옹진반도의 안 가운데쯤에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 이렇게 툭 튀어나왔죠, 그렇죠? 이 툭 튀어나온 거에 가운데 한 중간 좀 아마 이만 대충 하셔도 되는데 여기쯤에 있는 동네가 해주라는 곳이에요. 해주, 황해도 해주, 황해도 해주라는 곳이 있어요. 해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중국 갈 때요. 옹진반도에서 출발 많이 했었어요. 여기서 출발하거나 좀 약간 아래쪽에 출발하거나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요동반도로도 가고 산동반도로도 가고 그랬어요. 이왕이면은 저 깊은 곳으로 가는 것보다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겠죠, 그렇죠? 배가 위험한 거지 수레는 별로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짧은 구간으로 빨리 간 겁니다. 이렇게 빨리 가고 이렇게 간 거죠. 옹진반도라는 말은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물론 요동반도와 산동반도는 시험에 참 많이 나오는데 옹진반도라는 말은 나오진 않지만 옹진반도라고 하면 그게 대동강 요 아래쪽에 요 꺾어진데 거기부터 시작하는 곳이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또 여기 이제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쏙 들어가는 부분에 여기 섬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섬이라고 되어 있나요? 강화. 여기 강화도예요. 강화도.
강화도. 거기 글을 쓸 정도로 아주 큰 섬이 바로 강화도인데 이 강화도 쪽으로 세 개의 강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이런 강이 하나 몰려들고 있고 이런 강이 하나 몰려들고 있고 이렇게 강이 몰려들고 있어요. 물론 이 밑에 있는 게 제일 밑에 있는 게 한강인데 한강은 이렇게 두 개가 모여가지고 서울 쪽으로 오고 있죠. 밑에부터 보시면은 이거를 남한강이라고 하고요. 그거 다 적혀져 있죠? 예, 여긴 북한강이라고 하고 그래서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쳐져서 한강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강은 뭔가요? 그거 써 있나요? 예, 임진강. 예. 눈치껏 보세요. 예. 임진강이고요. 임진강이고 이건 뭐예요? 예성강. 이거 예성강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예성강, 임진강, 한강이 위에 있는 모래를 조금씩 가져간 거예요. 조금씩. 여러분 그냥 한 번에 많이 가져가진 않습니다. 이 강이 참 신기한 게 그렇게 오랜 시간 지났어도 옛날 그 자리예요. 수천 년 동안 그 자리예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풍화가 돼서 싹 바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 한 점에 요만큼 모으고 또 모으고 그래가지고 결국 여기다가 퇴적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섬이 바로 강화도예요. 무슨 강이 합쳐지면 강화도를 만들어요? 위에부터 예성강, 임진강, 한강. 중요한 거예요. 거기 예성강과 임진강 사이에 보시면 거기 개성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그쯤에다 점 하나 찍어보세요. 개성이라는 글씨 있는 곳에 여기 예성강과 임진강 사이에 개성이 있어요. 여기 개성공단이 있는 거고 이것이 고려왕조 500년 동안 수도였단 말이에요. 참 중요한 곳이죠. 예전에는 개경이라고 했는데 개성, 요 개성지역. 이 개성은 개경이라고 됐지만 예전에는 송악이라고 그랬어요. 송악. 그래서 뭔가 송자가 들어가는 것들이 나오면은 개성일 가능성이 높겠죠. 개성의 상인들을 조선시대 때는 송상이라고 불렀다고. 송상. 그래.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한강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 또 이런 반도가 또 있어요. 이런 반도를 뭐라고 하냐면 태안반도라고 그래요. 태안반도. 그리고 서쪽엔 그래서 북쪽에는 옹진반도, 아래쪽에는 태안반도 이렇게 있어요. 한강이 참 좋은 강인데 좋다는 건 뭐냐면 평야 지역이 넓고 그리고 또 농사도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난 여기 살고 있었는데 누가 쳤어. 그러면 이제 도망가야 돼. 그래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가는데 다른 데들은 성에 안 차는 거예요. 한강만한 데가 없어. 근데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니까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생긴 한강만큼 좋은 땅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백제 얘기하는 건데요. 예전에 고구려가 치는 바람에 백제가 한강 지역에 있다가 도망을 가게 됐어요. 가다가 금강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런 강을 뭐라고 한다고요? 금강. 이 금강은 예전에는 뭐라고도 불렀냐면 백강이라고도 불렀어요. 백강. 또는 이제 백강 또는 백촌강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백강에서 싸웠다, 백촌강에서 외수군과 나당연합군 등이 싸웠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금강 쪽에서 싸운 것이고 옛날 백제 지역에서 싸운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글씨를 보면서 이걸 떠올리라고 지금 공부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또 하나의 글씨 같은 정보가 되면 안 되고 이게 글씨 정보를 도와주는 그런 그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당연하게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 그렇죠? 예. 어디 속에? 내 마음속에. 예. 느끼한가요? 여기 이제 두 개의 도시가 있는데요. 이제 금강의 위에 이쪽에 보시면 여기 공주 있고요. 여기 부여 있는데 그것도 한번 동그라미로 쳐보세요. 위쪽이 이제 공주라는 도시고요. 밑에는 부여라는 도시인데 공주는 이쪽에다 쓸게요. 공주는 예전에 웅진이라고 그랬어요. 웅진. 그리고 부여는 사비라고 했고요. 백제가 저 위에 있었던 요 한강 지역 여기에 있다가 장수왕 때문에 밑으로 이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밑으로 더 한 번 더 내려갔어요. 그래서 한강에 있다가 공주로 갔다가 나중에 부여로 움직이는 게 바로 백제인데요. 공주로 갔다는 건 옛날에 뭐라고 했냐면 웅진으로 천도했다 이렇게 불렀어요. 웅진천도. 천도는 수도로 옮겼다는 뜻입니다. 수도를 옮겼다. 웅진에서 사비로 가는 거 뭐라고 부를까요? 사비천도. 그렇죠. 사비천도. 예, 사비천도 이렇게 하겠죠. 근데 여기는 여기랑 뭐 거기가 거긴 것 같은데 뭐 굳이 수도 한번 옮기는데 얼마나 비용과 인력이 많이 들겠어. 굳이 이렇게 옮긴 거는 우리 눈에만 이렇게 그렇지 사실 거리가 좀 돼요.
공주보다는 부여가 바다와 가깝죠. 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그림만 기억하시면 여러분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을 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공주와 부여 중에서 백제의 대외 진출이 쉬운 곳은 어디일까? 부여겠죠. 부여. 그죠? 사비 지역이 웅진 지역보다는 대외 진출이 더 쉬운 지역인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나중에 옮겼단 말이에요. 사실은 더 옮기고 싶었는데요. 이 아래쪽에 점 하나 찍어볼까요? 여기 조금 강이랑은 좀 떨어뜨려서 약간 아래쪽에다가 강이랑 좀. 여기로도 또 한 번 옮기려고 했다. 근데 결국 이건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이 지역은 익산이라고 그래요. 익산. 이 아래쪽은요, 여기 좀 잘 보이시게 제가 따로 한번 더 그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태안반도가 있고요. 태안반도가 있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아래쪽만 보시면은 이렇게 흐르는 강은 무슨 강이라고요? 금강이라고 그랬어요. 금강이라고 했고, 근데 여기에 이렇게 흐르는 강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흐르는 강,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강인데 남서쪽으로 흐르는 강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죠? 영산강이죠. 영산강이 독특해요. 영산강 말고는 나머지는 서쪽으로 흐르거나 남쪽으로 흐르거나 이래요. 물론 유일하게 두만강이 동쪽으로 흐르는 게 하나가 있죠. 근데 영산강은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세 개의 도시를 빠져나가요. 요거 이제 순서대로 외우시는데 광주, 나주, 목포예요. 광남목. 예. 광주지나 나주지나 목포지나 바다로 빠져나가는 강을 영산강이라고 합니다. 영산강. 요 위에 있는 강이 뭐라고? 금강. 제가요, 이렇게 당연한 것들을 좀 많이 질문을 해요. 이게 아는 것들 있죠. 예, 이렇게 많이 질문하는데 지금은 알 것 같죠. 그렇지만 나중에는 별게 다 헷갈리는 게 시험이라는 존재다. 제일 답답한 노릇이 가장 기초적인 게 생각이 나지 않을 때, 그게 제일 답답한 노릇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딴 사람들이 다 맞추거든요. 딴 사람들 어려워하는 거 틀렸어도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맞추는 걸 틀렸을 때에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초, 끝나는 그 시간까지 기본, 그걸 갖다가 항상 다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복습할 때 알아도 또 보고 계속 또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묻는 거예요. 금강, 영산강. 아이 그만하세요. 지겨워요. 이래도 좀 계속해요. 사실은 이제 저 위쪽에 한강이 있었죠. 그렇죠? 한강부터 여기까지 사실 다 백제였었거든요. 백제. 근데 이제 백제 이전에 이 지역이 뭐였었냐면 마한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마한. 근데 마한이 쪼그라들었어요. 왜냐면 백제가 저 위에서 점점 커져가지고 백제는 이만해지고 오히려 마한은 요만해졌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조그맣게 마한이 남았을 때가 있었어요. 마한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위에는 백제고. 백제가 결국 이쪽을 칩니다. 나중에 보면 근초고왕이라는 왕이 치는데 백제가 영산강 유역에 남아있던 마한 세력을 정복을 하게 돼요. 원래 마한은 두 개의 강을 크게 끼고 있었어요. 금강과 영산강을 끼고 있던 게 마한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영산강과 금강을 끼고 있는 마한이라고 나온다면 아직은 망하지 않은 마한이지만 영산강 유역에 남아있던 마한 세력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거의 쪼그라든 마한. 벌써 근초광한테 당하겠구나. 근초광이 4세기니까 요거 4세기쯤에 그런 그림이구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쪽으로 보면은 거기 또 이렇게 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강이 하나가 있죠. 무슨 강이래요? 낙동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강은 압록강이고요. 두 번째로 긴 강이 바로 낙동강인데요. 저 위에서 흘러내려서 이 밑으로 가는데 여기도 이제 그래서 수원지 같은 곳이 있습니다. 이쪽에 안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안동. 거기다 한번 그려보세요. 안동. 안동에서 시작이 되어가지고 아주 긴 여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에 이제 부산이 있고요. 부산이 있고 이쪽에는 김해가 있는데요. 김해와 부산 사이를 쏙 빠져나가서 남해로 가는 강이 바로 낙동강입니다. 질문. 낙동강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빠져나가요? 안동에서 시작되어서 김해와 부산 사이를 빠져나가요. 이게 다 중요한 지역들입니다. 예전에 안동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안이라고 그랬어요. 예안. 사실은 예안을 앞에다 넣어서 외워도 돼요. 예안동이죠? 예. 예안이 나중에 이제 안동이 된 거예요. 퇴계 이황 선생의 고향입니다. 예.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서 출발을 하고요. 여기서 강이 출발을 하고 여기서 강이 출발한다는 건
이 하류보다는 이 지역이 뭔가 요 지역이 뭔가 지대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렇게 산맥이 있습니다. 저 위쪽에 이쪽에 한강이 이렇게 있는데요. 한강 아래쪽으로 이렇게 산맥을 하나만 그려보세요. 산맥을. 여기다 이렇게 그려보라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산맥을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기역자처럼 그려도 돼요. 기역자처럼. 그럼 여기에 이렇게 이제 낙동강이 있는 거고 영산강이 있는 거고 이런데요. 이 산맥을 소백산맥이라고 그래요. 소백산맥. 이 소백산맥 끝자락에요. 소백산맥 끝자락에 요쯤에 있는 산이 지리산이에요. 지리산. 한번 적어놔 보세요. 소백산맥 끝부분에 있는 산이 지리산이에요. 지리산. 여기 보이나? 지리산. 요쯤에 지리산. 나중에 보면 여기에서 조식이라는 분이 저기서 살아요. 조식이 저기 살아요. 지리산. 예전에는 이 소백산맥이 아주 큰 문화를 갈라놓는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통 이제 위쪽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아래쪽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또 특별히 또 이 동쪽과 서쪽도 달라요. 그래서 이쪽에 지금도 경상도 지역, 전라도 지역도 성향들이 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지형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억지로 섞으려고 하면 안 돼요. 어차피 달라요. 전라도고 경상도고 그리고 위쪽은 또 중부 지역도 또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쭉 넘어가죠. 왜냐하면 KTX와 경부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쭉 넘어가지만은 옛날엔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달랐죠. 네. 그래도 교통은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여기쯤에다가 여기 안동 여기 끝났는데 이쯤에 여기 강 끝나는 데쯤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쳐볼까요? 그래서 여기 사실 이 고개가 하나가 있는데요. 고개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이 고개 이름을 중령이라고 해요. 중령. 그래서 낙동강 상류에서요 더 이상 이제 가지 못하고 여기 배를 띄우면 이렇게 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배에서 물건을 내려가지고 지게에다 싣고 수레에다 싣고 이래가지고 중령을 넘어요. 그러면 무슨 강이 다시 나타나요? 쫙 퍼져 있는 남한강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남한강에 있는 한 도시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단양이라고 합니다. 단양. 그래서 또 한번 보는 거예요. 여기 낙동강 상류 지역에 있는 도시는 뭐라고요? 안동. 그리고 안동에서 걸어가지고 중령을 넘으면 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단양에서 중령을 넘으면 뭐가 나올까요? 안동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거 세 개도 이렇게 이어지게 외워두세요. 네. 밑에서부터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한번 말 만들어 보세요. 안동에서 중령을 넘으면 단양이 나와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양은 굳이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어느 고개 옆에 있는 거예요? 중령 옆에 있는 거예요. 중령 옆에. 진흥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6세기에. 진흥왕의 군사들이 이 중령을 드디어 넘습니다. 이걸 넘었다는 건 저 위로 가고 싶다는 거거든요. 근데 딱 넘었어요. 가보니까 이제 고구려 애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쳤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딱 비석을 하나 세웠는데 그 말 그대로 단양적성비예요. 단양적성비라는 게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단양적성비는 단양을 쳤나 안동을 쳤나 이렇게 안 묻겠죠. 그건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단양적성비가 나오면은 어느 지역을 쳤나 그러면 답이 중령 일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만 외우면 그냥 할 수 있겠죠. 또는 남한강 상류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 바로 남한강 상류 지역인 거예요. 옆에 제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한강이 있고 위쪽으로 이제 조금 더 이제 올라가 보면 여기 이제 쏙 들어간 곳에 거기 보시면 쏙 들어간 데도 여기도 뭐 이렇게 들어간 데가 있어요. 그렇죠? 그죠? 여기 보이십니까? 이렇게 이런 데를 이제 만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만을 뭐라고 하냐면 원산만이라고 그래요. 원산만. 왜냐면 요 옆에 있는 도시가 원산이니까. 원산 있죠? 원산 옆에 원산만이 있어요. 원산만. 그리고 사실 요 부분을요, 제가 좀 더 이제 좀 크게 그려드리면은 이렇게 쑥 이렇게 들어간 건데 사실 여기도 위에도 뭐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더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좀 복잡하게 사실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원산만이라고 하고 이 위쪽을 좀 뭐라고 하냐면 이 위쪽을 영흥만이라고 하는데 사실 거기가 거기예요. 거기가 거긴데 시험에서는 좀 따로 나와요. 그래서 원산만이 있고요. 그냥 그 위쪽에 그냥 살짝 위쪽에 영흥만이라고 있다.
사실은 영만과 원산만은 구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가까이에 있는데 시험에서는 좀 구분을 해요. 그래서 원산만 바로 위에 뭐가 있다? 영흥만이 있다. 네, 영만이 있다. 네. 여기 원산이 있고요. 이제 원산 밑에도 고개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W자처럼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 고개 이름도 알아야 되는데 이 고개는 철령이라고 해요. 철령. 예전에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철령 이북, 철령 이남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휴전선 이북 이남이 아니라 철령 이북 이남이 있었다고요. 그 정도로 예전에는 어디 사십니까? 전 철령 이북에 삽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철령 이북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었기 때문에 많은 문헌들이 철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 표현을 꼭 알아야 돼요. 중령과 철령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철령 위쪽에 도시가 뭐예요? 원산이에요. 원산 옆에 있는 만이 뭐예요? 원산만이에요. 원산만 바로 위에 한 10km 정도 차이 나는 곳에 있는 게 영만이에요. 그럼 만이 저 북쪽에만 있느냐? 여기도 하나 있어요. 거기 지도를 사실 잘 보시면은 여기도 이렇게 쏙 들어간 데가 있거든요. 태안반도 이쪽에도 보이시죠 이제는, 그죠?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사실 요것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 이렇게 이제 쏙 들어간 만을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아산만이라고 그래요. 아산만. 근데 사실 아산만 지역도 가면 여기가 쏙 들어간 데가 하나가 아니고 쏙 들어갔다 나왔다 쏙 들어갔다 나왔다 이래가지고 사실 복잡하게 생겼는데 그 옆에 아주 아산만 옆에 12km 정도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에 또 뭐가 있냐면 남양만이라는 곳이 있기도 한데 이거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똑같은 걸로 봐요. 그래서 아산만, 남양만이 여기에 있어요. 아산만과 남양만은 어느 반도 위쪽에 있어요? 태안반도 위쪽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북쪽에 원산만, 영흥만 아셔야 되고 밑에 아산만, 남양만 정도는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 다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이제 섬들도 좀 보시는데요. 네, 섬은 거기 책에서 좀 보더니 섬에 보시면은 일단 여러분 제일 잘 알고 있는 큰 거 제주도가 있고요. 제주도가 있고 영산강 끝나는 쪽에 보시면은 영산강 끝나는 쪽에 아주 섬들이 조그만 게 많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 다도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좀 큰 거 있죠. 큰 거. 제일 큰 거. 그게 뭐예요? 그걸 진도라고 그래요. 진도.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 예. 그리고 저 위에 이제 강화도는 보셨고, 그 동쪽에 있는 좀 큰 거, 조그만 건 아시죠? 일본 사람이에요? 뭐예요? 울릉도 독도죠? 울릉도 독도 뭐 있는 거고. 예, 그래요. 하나 안 한 게 저 위에 있는 강 하나 안 했는데 저기 노란 바탕에 있는 만주 지역에 있는 강, 저 위에부터 송화강 또는 이제 요새는 중국식으로 송화강이라고 나오는데 쭉 흘러내리다가 길림, 지린 지역 지나서 이렇게 가는 강이 있어요. 이걸 말 그대로 송화강이라고 하는데 이 송화강이라는 말이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지금은 우리는 가기도 좀 어려운 저기 만주의 저 위쪽이구나. 옛날에 부여가 있었겠다. 뭐 이런 생각하면 되네요. 부여가 있었겠다. 송화강 다시 한 번만 그려볼게요. 저 위쪽에 있는 강인데 아마도 이렇게 흘러서 그렇죠?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죠? 위치도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길림이 있는데 이 길림이라는 그 글씨 있는 데다가 동그라미 쳐볼게요. 거기가 바로 길림이에요. 길림 시티가 여기에 있고 여기 있는 큰 지역을 길림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수직으로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다시 만나게 돼요. 이게 좀 이렇게 굽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길림에서 쭉 위로 올라가면 좀 다시 만나게 되는데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얼빈이라고 해요. 하얼빈. 1909년 이 하얼빈역에서 내리는 이토 히로부미를 안중근 의사가 저격을 했죠. 그렇죠? 여기 하얼빈이 바로 여기에요. 하얼빈 상당히 위쪽이죠. 추울 거예요. 그죠? 춥겠다. 시험에 안 나. 그래요. 이제 요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네, 그러면 마음이 좀 편해져요. 이걸 그래서 오늘 꼭 외우세요. 시작할 때 기초가 단단해야 된다. 또 하나 우리가 기초를 다져야 될 게 뭐냐면 한 장 넘겨보세요. 14쪽에. 그 왕조의 계보에 익숙해지기 그랬는데 정말 왕 문제가 많아요. 왕 문제가 많다. 그래서 어느 왕 때 일이냐? 심지어 뭐 현대사도 어느 정부 때 일이냐? 응? 그게 김대중 정부 때냐, 박정희 정부 때냐, 뭐 이렇게 물으니까요. 항상 최고 통치자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첫 번째 심화학습에 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왕 문제 탑5 해놨죠. 첫 번째 뭐예요?
뭐 통일신라, 신문왕, 고려는 태조, 광종, 성종, 아직 뭔지 모르겠어. 고려 공민왕, 조선은 또 5명 비교하는 거, 조선 영종조 비교하는 거, 뭐 이렇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왕의 명칭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왕의 명칭을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그 왕의 명칭들은 죽고 난 다음에 정해주거든요. 그래서 묘호라고 하는데, 묘는 끝에 조자나 종자를 많이 붙여요. 그래서 뭐 태조, 광종, 성종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럼 누구는 조자를 붙이고 누구는 종자를 붙이냐? 다 종자를 붙이는데 아주 특별한 몇 사람에게는 조자를 붙여요. 특별히 왕조를 처음에 개창한 사람, 대표적인 게 태조이겠죠. 근데 거기 표에 보시면은 왕조를 개창하거나 큰 외세 침입을 막아낸 왕에게 주로 붙인다 했는데, 선조, 인조,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인데, 선조라는 임금은 외란을 막아낸 사람, 임진왜란을 막아냈고, 인조는 병자 호란을 막아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자는 왕조를 개창한 사람과 큰 외침을 막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붙이고, 나머지는 그냥 다 종자 붙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니은번에 보시면 고려시대 원간섭기에는 충어왕, 이렇게 세 글자로 충머시기 왕이라는 형식도 많이 정했는데, 이 충자가 충성한다 충자인데, 좀 안타깝게도 이게 당시에 몽골족이 만든 원나라가 우리나라를 반식민지화 시켰을 때 몽골에 충성한다라는 뜻으로 해놨지만 좀 안타깝네. 하여튼 이런 시기도 잠깐 있었어요. 그리고 디귿번에 보시면 조나 종자가 없이 군자가 붙는 사람이 있어요. 연산군, 광해군이 대표적인데, 연산군, 광해군, 군이 뭐예요? 왕자를 군이라고 하는데, 왕자가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군이 있고 그냥 군이 있죠. 정실 왕비에게서 나오면 대군이고, 후궁에게서 나오면 그냥 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후궁의 소생이어도 왕을 하고 끝나면 조나 종자를 붙여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연산군과 광해군은 왜 안 붙여줬냐? 그 다음 왕조가 붙여주질 않은 거예요. 다음 왕이 붙여주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군 다음 왕이 누구냐면은, 연산군 다음이 누굴까요? 중종. 중종은 쿠데타로 왕이 됐어요. 중종 반정으로. 그래서 항상 군자 다음에는 반정이 나와요. 그래서 쿠데타 세력들이 그 이전 왕에 대해서 조나 종자를 붙여주게 되면 그 왕조를 인정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왕을 인정하지 않고 한 단계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냥 군 이래버리고 만 거예요. 너는 후궁 소생 이러고 만 거예요. 광해군 다음에는 인조거든요. 인조도 인조 반정, 반정이 쿠데타라는 뜻이에요. 인조 반정으로 왕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예외들도 있고요. 그러나 대부분은 조나 종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12쪽에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 왕조 계보 외우시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물론 이 왕조 계보는요, 저 뒤쪽에 부록에도 또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간단하게 해놓은 겁니다. 고려 왕조와 조선 왕조 계보를 외우는 걸 고려 왕조 시작할 때 또 조선 왕조 들어갔을 때 외우기보다는 지금부터 해가지고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이 강의 이름과 이 계보 정도는 그냥 알았으면 좋겠다. 조선은 좀 외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고려 왕조 해보라고 하면은 고개를 많이 숙이더라고요. 지금 한번 7개씩 외우면 좋은데요. 그 좀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그 네 번째 줄에 충렬왕부터는 다 충자잖아요. 그죠? 충렬, 춘성, 충숙, 충해, 충목, 충정까지 그 왕들은 그때를 이제 원간섭기라고 하는데, 몽골족이 우리나라를 정말 간섭한 시기인데, 그거는 어떻게 외워야 되겠어요? 거기 해놓은 것처럼 렬선숙 이래야지 충충충충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개씩 마치 초등학교처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시작. 태해 정광 경성목 현덕 정문 순선헌 수계 인의 명신희 강고 원열 선숙해 목정 공우 창양. 거기 공자 들어가는 왕이 2명인데요. 공민왕과 공양왕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맨 끝에는 공으로 외우지 않고 공양왕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색깔이 있는 왕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목종, 숙종, 신종, 충렬왕인데, 이 사람들은 세기를 넘어가는 왕이에요. 목종은 9세기에서 10세기 넘어가는, 미안해요. 10세기에서 11세기 넘어가는 왕이에요. 그렇게 외워도 되고, 목종이 1000년을 경험한다. 기원 후 1000년 있죠. 을 경험하는 왕이고, 숙종은 1100년이겠죠. 그리고 신종은 1200년, 충렬왕은 1300년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숙종은 몇 세기에서 몇 세기 넘어가는 거예요? 11세기에서 12세기. 신종은 12, 13세기, 충렬왕은 13, 14세기 넘어가는 왕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만 알아두게 되면 중간에 있는 왕들을 순서만 알아도 몇 세기 왕인지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인종. 인종은 숙종과 신종 사이니까 몇 세기 했어요? 12세기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전체를 다 외우고 추가적으로 목, 숙, 신, 려를 외워야 돼. 목, 숙, 신, 려. 세기를 넘어가는 왕.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물어보게 될 거예요. 예종 몇 세기예요? 그러면은 태종광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응? 그건 안 되는 거예요. 12세기죠?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렇죠? 예. 문종은요? 문종은 어디 있어? 있죠. 그러면 이제 또 태종 이러지 말고 딱 문종 11세기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조선도 보시는데요. 조선도 태종, 태세, 문단세 이렇게 쭉 가는데 거기도 색깔 바꿔놓은 태연, 선숙, 순고 있죠. 태연, 선숙, 순고가 세기를 넘어가는 왕입니다. 태종은 14, 15세기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몇 년을 경험하겠어요? 1400년을 경험하는 거고 연산군은 1500년, 선조는 1600년, 1700, 1800, 1900년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태연선 숙순고. 이것도 7개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효현, 숙경령, 정순, 혼철, 고순. 이거는 기본입니다. 근데 이전에 외웠던 단순한 그 순서 정도로 하시면 안 되고 우리 시험을 보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기까지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얼마나 이거를 자연스럽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수업이 여러분 받아들이는 게 달라져요. 이거 꼭 해가지고 오세요. 네. 언제까지 할까요? 내일까지. 내일까지 이 강의 이름과 여기 왕조 계보 외우는 것까지를 내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일 몇 명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죠? 네. 카메라 찍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으로 방송이 될 테니까는 꼭 외워가지고 오세요. 네. 16쪽.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표현들. 참 본문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게 많네요. 그렇죠? 이게 진짜 공부예요. 저는 한국사를 가르치기 전에 제일 먼저 공부한 게 세계사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지리를 공부했고 그렇게 한 거예요. 내공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게 이제 겉에 거기다 한국사를 딱 얹기가 참 쉽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16쪽에 한국사의 시대 구분 보시면요. 이번에 세기로 표현된 거예요. 세기 동그라미, 세기. 얼마나 세기라는 말이 우리 시험에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한 세기를 못 살고 죽기 때문에 세기라는 표현을 일상생활에서 전혀 쓰지 않죠. 우리 언제 만날까? 21세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기라는 단어가 아주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기라는 단어가 물론 100년을 의미하는지는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8세기 이러면 멍한 거예요. 17세기 멍한 거야. 8세기 하면 뭔가 귀족들이 타락하고 있는 느낌이 팍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돼요. 4세기 그러면 근초광이 막 위아래로 난리를 피우는 이 느낌이 들어야 되고 16세기 하면 중국을 너무 좋아하는 느낌이 들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세기별 굵직굵직한 그 이미지가 여러분에게 있어야지 돼요. 사실 외울 거 몇 개 안 되죠? 30개도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21세기인데 뭐 그죠? 21세기 또 뭐 얼마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게 얼마 안 된다고. 기원전 거 조금 합쳐도 몇 개 안 돼요. 30개도 안 된다고. 예. 그 밑에 이제 세기를 표현하는 방법을 사실 정확하게 한다면은 거기 심화학습의 첫 번째 심화학습의 두 번째 줄 1170년 보시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에 두 글자 빼버리고 1 더해서 12세기 된 거죠. 562년은 6세기가 되는 거고. 근데 좀 예외적으로 끝이 00년으로 끝나는 거는 01년부터 세기가 바뀌기 때문에 00년으로 끝나는 건 거기다 1 더할 게 아니라 그냥 00을 빼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너무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앞 100단위 자리에다가 2를 더하면 그게 세기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심화학습의 그 두 번째 거 보시면요. 거기 한번 연습을 해보자. 이게 두 번째 점. 7세기 후반에 신라가 삼국통일했다. 삼국통일한 연도가 몇 년도예요? 676년이죠. 근데 676년은 오히려 쉬워요. 외우기가 더 좋다고. 근데 이게 7세기 후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7세기 후반 동그라미 외워야 돼요. 이런 말들. 어떤 시험 문제는 7세기 말 이렇게 나올 때도 있는데 7세기 후반, 7세기 말 그러면 통일되고 얼마 안 지났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676년 외우겠습니다.
외워야 되는 연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10세기 초에 고려 건국 때였다 그랬는데, 아니 이제 전반 후반을 알겠다 이거예요. 후반은 100년에 뒤에 50년을 얘기하는 건 텐데, 그리고 뭐 또 전반은 앞에 50년이겠고, 근데 초라는 말이 있어요. 이 초라는 말은요, 정말 초예요. 전반은 50년이지만 초는 그럼 몇 년 정도를 보면 좋으냐? 100년에서 정해놓은 건 없어요. 근데 제가 정했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하면 시험 문제는 다 풀겠다 싶어서 제가 정했는데 한 20년 정도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10세기 초 동그라미, 10세기 초. 10세기 초라는 말은 원래 정확하게 10세기는 901년에 시작이 되거든요. 901년부터 920년 정도까지 보시면 시험 문제 없어요. 무리 없이 풀 수 있어요. 10세기 초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 901년부터 920년까지입니다. 901년부터 920년까지. 제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듣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전 알아요. 굳이 여러분의 대답을 듣지 않아도 저는 그냥 알아요.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자꾸 질문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듣기를 바라서 그런 거예요. 일단은 제 질문을.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질문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냥 제가 쭉 설명하는 거 있죠. 지리멸렬 하게 그냥 계속 설명하는 거죠.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지요. 그랬습니다. 이러면 이제 기억이 하나도 안 남고 몇 명이 이제 죽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글씨가 자꾸 조그매지고. 우리는요 이벤트 속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이벤트. 좀 다른 말로 하면 스토리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억하는 것도 이벤트와 사건, 특별한 스토리, 나에게 의미가 부여된 것, 이런 것들만 기억하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시험의 정보들도 그런 것만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쭉 읽으면 여러분 이해 못하고 기억도 못하지만 그때 이 광개토대왕이 이랬어 이러면서 이제 거기다가 의미가 부여가 되고 그것이 이제 여러분이 아 재밌구나 라는 정도까지 가게 되면 그때 이제 이해 또 암기가 되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질문하고 답변한다는 게 그 이벤트 만드는데 참 좋아요. 왜냐면 질문과 답변은 퀴즈 쇼 같거든요. 이건 이벤트가 돼요. 이벤트. 근데 이제 쭉 평소형으로 읽는 거는 이벤트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벤트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거기에 대답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질문했잖아요. 근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저 혼자 이벤트를 하는 거죠. 그건 이벤트가 안 돼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 그렇고, 또 하나의 이유는 제가 물어보는 거를 여기다 쓰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입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음성 여러분한테 가잖아요. 소리, 보이스 앤 사운드, 그죠? 소리로 간다고. 소리. 이 소리가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아세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소리가 가장 좋아요. 왜 좋다고 얘기하냐면 가장 안 헷갈려요. 오래 기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헷갈리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시험장 가가지고 이제 국사 문제, 수능 문제 풀 텐데 몰라서 틀리는 거 없을 거예요. 대부분은 다 알아요. 그런데 헷갈려요. 여기였나? 저기였나? 태종이었나? 성종이었나? 하우 이러면서 이제 그러죠. 근데 이제 그게 명확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소리들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임용 선생의 음성 지원이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더 좋은 음성 지원은 여러분의 음성인데,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제가 이제 질문하면 답변을 하잖아요. 그때 이 두개골을 통해서 전도되는 그 소리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보통 듣는 소리랑은 실제 소리랑 좀 다른 거 아시죠? 녹음해서 들어보셨어요? 끄고 싶잖아요. 그렇죠? 알죠? 여러분 소리 진짜 이상해요. 아시죠? 그렇게 멋있지 않아요. 이곳으로 나온 소리는 코맹맹이 소리 같고 막 그렇다고. 근데 이제 어쨌거나 그 두개골로 전도되는 그 소리 있죠? 그거를 계속 듣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 한 번을 가르쳐도 그 많은 경험들을 동시에 좀, 그것도 가장 효율적인 소리 공부, 음성 공부, 그 경험을 하게 되려고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은 아주 침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누군가는 대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벌써 진 거예요. 그렇죠? 네? 저랑 경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자꾸 저랑 경쟁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공부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효율적으로 하고 있을 때 여러분도 같이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질문을 하는데 이제 답변을 잘 하세요.
틀려도 괜찮아. 알았죠? 이왕이면 맞으면 좋아요. 그렇지만은 틀려도 괜찮다고. 틀리면은 옆에 사람들이 막 쳐다보겠죠? 그때 외워지는 건데 틀려도 쳐다보지 마세요. 알았죠? 자기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대답을 하시라고. 대답하고 하고 해서 살아있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혼자 공부할 때에도 너무 쓰고 그냥 보고 이렇게 침묵 속에 입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하지 말고 혼자 공부할 때 혹시라도 혼자 있어서 좀 소리를 낼 수가 있으면은 좀 소리를 내서 읽어요. 중요한 단어들이더라도 이렇게 좀 읽으라고 해야죠. 세기, 관계토대왕, 묘종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크게 읽으시라고. 그리고서 하면서 한번 듣는 거예요. 두 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소리를 내려면 입만 움직이면 될까요? 두뇌가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움직이고 이게 움직이고 응? 그리고 한번 또 듣고 이게 얼마나 좋은 방법인지 몰라. 아셔야 돼. 좀만 더 볼게요. 우리 심화학습에 두 번째 심화학습 계속 보시면은 14세기 말이라고 그랬어요. 14세기 말 동그라미. 그럼 14세기 말이면 또 말도 끝에 한 20년 정도 보시면 좋은데 14세기면은 몇 년부터 14세기예요? 1301년부터 1400년까지가 14세기거든요. 그러니까 14세기 말이라고 하면 아마도 한 1380년부터 1400년까지일 거예요. 한번 써보세요. 1392년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14세기 말이면은 1380년부터 1400년 정도까지를 보시면 돼. 그러니까 그 사이에 조선이 건국되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다음 장에 보시면은 또 세기로만 시험에 나오느냐? 아닙니다. 심지어는 학문적인 명칭으로도 시험에 나오는데 17쪽에 위에 보시면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라는 말은 쓰지만 이 말들은 시험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거는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의 체계이긴 하나 이 명칭, 근세, 중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출제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그렇다고 아예 안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고려를 만약에 중세라 부른다면 그래가지고 약속을 해버려. 왜 그렇게 부르나? 뭐 이런 문제는 나오는데 그냥 중세 사회가 고려다라고 일치시켜서 그냥 묻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지만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 오히려 밑에 괄호 2번에 보시면 신라 아주 중요한데요. 신라는 그 이제 경주에 가면 신라 경주를 그렇게 부릅니다. 천년의 고도 그러죠. 정말 천년이나 오랫동안 수도였습니까? 실제로는 한 900몇 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과장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1000년 이래 버린 거죠. 이거 보시면은 밑에 표에 가운데 표에 신라, 통일 신라가 있는데 뭐 다 신라입니다. 어떤 때는 그냥 신라라고 하면 이걸 다 포함할 때도 있는데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걸 꼭 구분을 해요. 676년을 기준으로 해서 삼국시대 신라와 통일 후 신라를 꼭 구분합니다. 삼국시대 신라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래요? BC 57, 기원전 57년부터 676년이면 몇 년 정도 되는 걸까요? 700년 되는 거죠. 정말 특이한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한 왕조가 갔다 하면 일단 500년, 좀 길면 700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런 왕조가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전 세계사에 이런 일이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 왕조가 100년, 200년 만에 다 바뀝니다. 중국 왕조는요, 몇십 년 만에 바뀐 것들도 많아요. 그것도 중국 땅에 한 왕조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왕조들이 그냥 열 몇 개씩이 그렇게 있고 하죠. 그렇죠? 걔네들이 100년 바뀌고 200년 있다 바뀌고 막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그걸 만약에 시험 본다면 와, 그죠? 한국 공무원이 되는 거를 지금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통일신라를 보면은 676년부터 935년인데 이게 약 몇 년 정도 돼요? 200년 좀 더 되나? 200년? 그래요. 그러니까 신라와 통일신라를 합치게 되면 그래서 700년 좀 넘어가고 200년 좀 넘어가서 합치면 900년 좀 넘어가는데 그냥 대충 1000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신라 문제는 두 종류가 하나예요. 두 종류. 676년 전의 사건인지 후의 사건인지를 묻는, 좀 다른 말로 하면 삼국시대 신라인지 통일신라 신라인지를 묻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고려시대 사람인데요.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책보다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건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에요. 현존하는 것으로서 가장 오래된 책이면 가장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 자료는 무조건 옛날 게 이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김부식의 삼국사기에서 신라를 세 개로 나눴다고. 밑에 보세요. 잠깐 그 표 밑에 보시면 신라,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나눈 거예요. 상대, 중대, 하대 이 구분의 별표. 이걸 외워야 돼. 시험 문제는 사실 이 3구분이 더 멋있어 보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요. 근데 보니까요, 신라 상대는 삼국시대 신라와 거의 비슷해. 그리고 끝난 게 보니까 676년이야, 654년이냐. 별 큰 차이 없죠. 근데 이제 중대가 몇 년에 시작해요? 654년에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신라 하대가 780년에 시작을 하는데, 신라 중대 연도를 외워두시면 좋아. 중대만 외우면 앞에 뒤에 게 상대가 언제 끝나는지 하대가 언제 시작하는 것까지 외우는 거니까 654780 외워두세요. 자기 전화번호처럼, 알았죠? 654780을 외워두시라고. 654780. 그 가운데 물결 무늬부터 시작하면 앞쪽으로 456, 78 이렇게 되는데 나 혼자 재밌어 지금. 보세요. 신라 중대는 몇 년에 시작해요? 654년에, 통일신라는 676년에.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한다면 신라 중대가 아주 살짝 빨리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시험은 또 대강 중대가 시작되면 통일신라가 시작된 것처럼 봐요. 그렇죠? 대강 보면 정확하게 한다면 몇 년 차이가 나지만은 중대가 시작한다는 건 통일신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부식의 삼국사기에서는 신라를 나눌 때 700년을 그냥 하나로 보고 나머지 200년을 나눴어. 그런 거잖아요. 그죠? 200년. 근데 그것도 끝에 보시면 신라 하대가 좀 길어요. 신라 하대가 780년부터 935년인데 약 몇 년 정도 돼요? 한 150년 돼요. 보통 한 앞에 20%를 초, 뒤에 20%를 한 말 이렇게 보면 좋은데 한 900몇 년에 뒤에 한 20%를 잡으니까 한 150년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신라 하대 있죠. 신라 하대라는 말의 별표. 특별히 그 중에 이게 더 중요한 말이에요. 신라 하대. 신라 하대가 이퀄 신라 말입니다. 신라 말.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중요하죠. 신라 하대가 망할 만해야 고려가 나오죠. 우리나라 현재 남아있는 역사서는 다 고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려 시대에 남아있는 자료들 가지고 보다 보니까 신라 말을 계속 욕하는 자료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죠? 신라가 망했어야 고려가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 자료들 가지고 시험에 내는 사람들도 역시나 신라 망한 이유에 대해서 자꾸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마지막 왕이 누구래요? 경순왕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고려는요, 고려는 뭐 전기 후기 뭐 이렇게 나눌 때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거기 나오는 5구분입니다. 초, 중, 무, 원, 말. 뭐라고요? 무, 원, 말. 이건데, 그러니까 세기 문제보다도 고려시대는 사실 이 초기, 중기, 무신직권기, 원가석기, 말기 이 구분으로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초중무원말 이게 알아야 돼. 초중무원말 그래요. 이 각각의 구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려시대 가서 할 테지만은 초중무원말은 내일까지 외우고 오시고, 다음 장. 조선에 보시면은 조선은 전기와 후기를 많이 나눠요. 이걸 왜 나누냐면은 전기는 우리가 조금 발전했지만 후기는 많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이 발전해가지고 가만히만 놔두면 우리가 그냥 잘 살아갈 수 있었는데 웬걸 일본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짓밟았다. 이게 보통 이제 우리나라 역사의 연구의 방향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 후기는 어떤 발전된 방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낸단 말이에요. 그럼 전기와 후기를 뭘로 기준으로 할 거냐? 어떤 사람들은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병자호란을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효종주기를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사람들마다 달라. 그럼 우리 시험을 뭐라고 풀어야 되냐? 시험에 아예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음 중 조선전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또는 조선 후기에 김홍도의 그림이나 신윤복의 그림을 주고 이 시기의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거든요.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 정해 드리는 거예요. 시험을 보기에 준 기준은 표해 보세요. 전기와 후기 몇 년으로 나눴어요? 1636 별표. 이거 정말 중요한 년인데 1636 1636년 1636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났어요. 병자호란 발발연도 이걸 기준으로 하시면 대부분의 문제는 풀어요. 1636.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기준이냐면 1636 이전이 조선 전기인데 1636 이전에 중국은 명나라예요. 조선 전기 위에다가 명이라고 써놓죠. 조선 후기는 1636 이후인데 딱 1636 이후에 중국은 청이에요. 청이라고 해놓죠. 그래서 조선 전기 명, 조선 후기 청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명, 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 보시면은 조선 후기 근대 들어가는데 근대라고 했어도 계속 이름이 우리나라 국호는 그냥 조선입니다. 근데 국호가 한번 바뀌어요. 언제 바뀌냐면 대한제국이라는 거 보입니까? 1897년 꼭 외워야 됩니다. 1897년부터 1910년까지 약 한 13, 14년 정도 요 정도 되는 요 시기를 대한제국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조선 다음이 뭐예요? 대한제국 다음이 일제강점기예요. 그래서 조선 다음에 바로 일제강점기 아니라 조선 한 13년 정도 대한제국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인데
그 대한제국이 시작이 되는 게 1897년입니다. 요거를 그 위에 표 바로 윗줄에 보시면 뭐라고 부르기도 한다? 구한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한제국은 다른 말로 구한말 또는 구자를 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말 이렇게 내기도 해요. 근데 제가 아까 그랬어요. 1636 기준으로 조선 전기와 후기를 구분하게 되면 대부분 푼다 그랬어. 대부분이지 100%는 아니에요. 그래서 딱 하나 예외가 있는데 그 심화학습에 1번 있죠. 1번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조선의 군사제도 개편, 조선의 군사제도 동그라미. 요때는 병자호란으로 풀지 마시고 이때는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전기 후기 문제를 풀어야 된다. 요거 하나만 유의하시면 돼. 나머지는요 그냥 다 1636 기준으로 푸시고 아직은 배우지 않았지만 언젠가 배울 조선의 군사제도 요것만 외랑 기준으로 풀자 하시면은 명확해요. 19쪽에 보시면은 한국사의 큰 흐름이 있잖아요. 정말 큰 흐름입니다. 다음 장에도 큰 흐름이 소설처럼 쭉 이렇게 쓰여져 가지고 23쪽까지 쭉 해놨 24쪽 어이 뭐 이렇게 많어. 네. 이건 수업 안 합니다. 이건 수업은 안 하고요. 내일까지 이 부분 한 3번 정도 읽어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전체 흐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 보시다 보면은 조금 볼드체로 좀 두껍게 이미 갈색 글씨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16번 일제 침략에 보면 가보개혁, 을미개혁, 을미사변 이런 말들이 좀 더 진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유의하시면서 쭉 한번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